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주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운이 좋았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뒤늦게 대운이 오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이 책에서 운을 부르는 외모와 삶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귀티나게 외모를 꾸미고 마음을 가꾼다면 반드시 재물복이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당신은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멋있다, 잘생겼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럼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에 남는 얼굴과 남지 않는 얼굴이 따로 있듯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과 조화로운 얼굴 또한 따로 있다. 아마 잘생긴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눈이 크고 잘생겼어, 코가 멋있게 생겼어, 입이 예쁘게 생겼어 라며 이목구비에 관한 것만 생각할 텐데 이런 부분적인 이목구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목구비의 조화다. 이목구비는 전체적인 조화를 판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멋있다 같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형을 한다고 해서 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붓이 나는 첫인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피부에 윤기가 나도록, 밝고 화사한 얼굴이 되도록, 그리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윤기 나는 피부다. 상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인상학에서도 얼굴에 윤기가 나면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한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물론 관상학이나 인상학이나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붓티가 난다고 하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라. 과연 앞서 말한 푸석푸석한 피부, 피곤해 보이는 윤기 없는 피부를 가진 얼굴과 연결이 되는가? 상학에서도 피부에 윤이 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피부에서 윤이 난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성공한 이후에 윤이 나기 시작했다. 또 성공한 부자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얼굴도 한번 보라. 피부가 반들반들하다 못해 빛이 반사될 정도다. 이렇게 화장을 하라. 깨끗하게 광이 나게 말이다.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물론 선호하는 사람의 얼굴과 생김새는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부에 윤기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심리학에는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게 굳혀진 그 사람의 이미지로 인해 향후 행동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심리학에서도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으로 윤이 나는 피부를 꼽는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다음으로는 밝고 화사한 얼굴이다. 우리는 어쩌다 연예인을 마주치면 꼭 이런 말을 한다. 연예인답다. 역시 연예인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또 연예인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주 쉬운 것인데도 연예인들의 얼굴에 항상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바로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 말이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를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얼굴이다.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은 해본 적 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이렇게 말이다.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힘든지,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판단을 했을까? 바로 얼굴이다.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얼굴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많다. 음흉해 보이는데? 끼가 많아 보이는데? 사람 착해 보이는구먼. 따위의 말들 역시 전부 얼굴로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또 즐겁다면 이건 역시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이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도 생기 있는 얼굴, 사기 있는 얼굴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마라. 그래야 얼굴에 생기가 돌고 운도 트이게 된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어느 누가 죽을 상을 하고 있거나 힘이 없어 얼굴이 푹 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겠는가?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하여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어두움이 생긴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는 사람, 이제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서기, 즉 빛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목구비의 모양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상학에서는 찰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얼굴의 빛과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운과 병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트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얼굴을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모든 운을 다 얻을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천운이 들어오면 이마부터 밝아진다. 인생에 서광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서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상서로운 기운, 즉 빛을 말한다. 삶이 변할 때, 즉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보이고 이것은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가장 먼저 스스로 그 기운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안에 거울을 밝고 깨끗하게 두어야 한다. 늘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라. 분명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변화들이 생긴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는 좋은 운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큰 번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운의 징조. 첫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천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천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씻고 난다. 여러분도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더 투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해보라. 상은 타인이 보고 느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아는 얼굴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네 라는 소리는 사실 얼굴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마를 보고 하는 소리다. 이마가 얼마나 깨끗하고 밝은지가 바로 여러분의 안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한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난다. 눈은 당신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의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 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눈은 바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거칠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당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창고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이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것이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형상에서는 절대 악한 소리, 독한 소리, 모진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모양보다는 균형과 색. 네 번째로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 얼굴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불그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한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귀걸이가 귓불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한다. 다섯 번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걸까? 바로 상대의 삐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여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눈이나 입, 어깨, 걸음걸이 등은 분명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분명 당신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 운을 얻을 부자가 될 상으로 바꿀 것이다. 관상을 이기는 심상.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벽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통 상학에서는 사주불여관상이여 관상불여 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이나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한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2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상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이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몸짓은 마음의 표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한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한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는 이를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이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되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번째는 편안한 몸짓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이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한 번씩 절을 찾을 때마다 뵙는 부처님 얼굴을 흉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해 연구 설명을 하곤 한다. 늘 눈에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이다. 운명은 심상을 따라간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이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한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한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탁소 옷걸이 쓰는 부자는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로 운을 막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말한다.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한다. 풍수학에서도 옷이나 기본적인 장신구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옷은 정말 운을 만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야기할 3가지 옷차림은 당신의 운을 막아 불행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깔끔한 차림이 신사와 숙녀를 만든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이냐, 몰락해 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절대 몰락해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니까 말이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인 것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뎌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옷을 입는 데에도 적당함이 필요하다.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목걸이에도 펜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이것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반지를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운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다.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아라.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줘야 한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검은색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수오행을 의미하고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매사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